We need more. We need more psychology. We need mor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because the only real danger that exists is man himself. He is the great danger, and we are pitifully unaware of it. We know nothing of man, far too little. His psyche should be studied, because we are the origin of all coming evil. 1편 영상에선 MBT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다면 2편 영상은 MBTI 검사의 바탕이 된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MBTI 검사 결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해주고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자신을 그러한 성격 유형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거나 나는 어떠어떠한 유형이니까 이러는 거야 라며 합리화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심리 유형 이론의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좌표축을 설정하는 도구이지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융은 심리 유형 이론을 통해 단정짓고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향적인 사람, 완벽하게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은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융이 이러한 이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드러나는 기능과 그 이면에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전인격적인 자기로 거듭나는 것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나의 모습, 온전한 나 자신으로 가는 길에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인격이니 진정한 자기 자신이니 뭐니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볼 때쯤에는 진정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시타르타,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등 현대인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소설 작품을 써낸 유명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 작품을 읽고 공감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소설에선 항상 주인공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융의 이론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데미안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사실 이 문장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구절들을 MBTI 기능과 엮어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융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의식적 태도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것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무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MBTI 각 기능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사람은 보통 양쪽 태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외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사고형의 사람도 감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반대편은 그 뒤편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것은 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즉 그 기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을 의미하죠. 이 좌표축 그림에서 X축 상단이 의식이고 하단이 무의식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직관과 사고라면 반대로 무의식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것은 감정과 감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관이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반대편 기능인 감각이 무의식 더 깊은 곳에 위치해 있죠. 이는 직관 기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반대편의 감각 기능이 그만큼 미분화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관과 사고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효율을 극히 따지며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감각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두고 융은 미성숙하고 불균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기능들이 모두 다 골고루 발전되는 과정을 거칠 때 인격이 발전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능들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일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극히 외향적인 사람은 극히 내향적인 사람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즐거운데 내향적인 사람은 냉담하거나 소심하게 구니까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언행이 가벼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향, 외향성에 국한되지 않고 직관과 감각, 감정과 사고의 기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각형이 볼 때 직관형은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직관형이 볼 때 감각형은 지나치게 현실에만 매몰돼서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감정형이 볼 때 사고형은 지나치게 차갑고 비정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사고형의 사람이 볼 때 감정형의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기능이 발달했는지에 따라서 반대편의 그림자처럼 있는 기능을 낮게 평가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식체계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통합하여 전인격적인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어려운 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해내지 않으면 이 그림자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황적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항상 B에 게으르고 이를 미루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며 짜증을 냅니다. 물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A의 반응이 집착으로 보일 만큼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한테 왜 그렇게 B를 과하게 쏘아붙이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A가 뜻밖의 답을 합니다. B에게서 자기 자신의 게으르고 답답한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B에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게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A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또한 A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좀 편히 휴식을 취하면 좋을 텐데 좀처럼 쉬지도 못하고 항상 피로한 모습을 보이죠.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A라는 인물의 그림자가 무엇이고 그 억눌린 그림자가 A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A는 게으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A에게 게으름이란 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려고 하죠. 근데 억압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 즉 그림자가 너무 짙어지면 이 그림자가 더 강해져서 자아의 반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게으름에 대한 억압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책하게 된다거나 왜 나는 더 열심히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외부 세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투영하기 때문에 타인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쉬면서 여유를 갖고 싶어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관념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피로와 번아웃 상태에 빠질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A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게으름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어떤 관념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으름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냥 게으름도 내가 가진 모습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림자를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린 관념인 그림자마저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게으름이라는 예시를 들었지만 이는 MBTI의 기능, 남성성과 여성성 등 대립되는 개념들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뜬금없이 소설 데미안의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데미안의 한 구절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R은 현재의 제한된 자아, 구속된 의식체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새가 그 제한된 의식체계를 깨고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큰 세계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가 어디로 향하나요? 신을 향해 날아갑니다. 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통합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나의 의식체계, 즉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성,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삭스입니다. 아브락삭스는 고대의 선과 악을 초월적으로 아우르는 힘을 상징하는 신이죠. 선과 악을 초월적으로 아우르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즉 그림자를 통합할 때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없는 전체성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 좋고 나쁜 것들은 모두 다 인간 심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이 융의 이론을 너무나 잘 담아냈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MBTI가 특정 유형을 나누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극도로 감각 기능만 발달한 사람이라면 직관적인 태도를 무시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이나 깊은 사고를 하는 직관적 태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극도로 감정 기능만 발달한 사람이라면 사고적인 태도를 무시할 게 아니라 논리와 객관성을 따지는 사고적 태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MBTI라는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는 융이 남긴 말로 당신의 그림자를 꺼내어서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적인 내용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운명처럼 반복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일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제와도 같죠. 완벽해질 수 없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어 알게 모르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고 평생을 다뤄야 하는 그것,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보고 받아들여야 할 그것, 이상하게 부하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나를 예민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것, 여러분들의 그것, 즉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억압하고 있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가 떠오른다면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지하고 표현해보는 행위를 권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갖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험과 이야기도 좋으니 꼭 자신의 그림자를 댓글에 글로 써보며 표현하는 행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